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셉티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를 보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그래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방어 공간으로 만들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도시 환경에서의 어떤 방어적인 디자인, 즉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안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설계를 통해서 왜 범죄 예방이 필요한지, 전통적인 방식처럼 경찰이 대대적인 경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또는 사소한 범죄 행위라도 응징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즉 도시가 급격히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팽창이 되는 시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현대 도시들은 굉장히 고밀도 그리고 혼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익명성이 또 현대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 그리고 이런 도시 공간에서의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범죄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그런 범죄들이 결국은 도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 거주자들, 도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익명성을 통해서 상호 간의 불신 또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범죄학자들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 즉 범죄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인데요. 그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도시의 환경 요소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그 점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리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순찰차들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현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도시 공간의 환경 자체를 어떤 범죄 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자는 것이 이 셉티드의 주요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도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도시의 거주민들이 보다 평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셉티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셉티드가 어떻게 해서 이론화가 됐고 그리고 오늘날 제도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셉티드의 개념을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사람은 1960년대 초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셉티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현대 도시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개념적인 요소를 제인 제이콥스가 이 저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셉티드라는 용어를 처음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레이 제프리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 CPT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이라는 그 공식 명칭을 이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시 설계와 그리고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고, 이 이후에 이 CPTD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선진 각국에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시는 공동 주거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신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죠. 이 아파트 단지는 푸르트 아이고라는 그 지역인데요. 이 공동생활주거단지는 미국에서 당시에 저소득층 그리고 할렘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생활단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 야마사키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이런 형태의 공동주거단지가 아마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동주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즉 집이 없는 사람들 또는 주거지를 잘 못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촘촘히 밀집된 아파트형으로 해서 거주하게 하는 형태가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각종 미디어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건축상도 수상하는 아주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취약계층들, 특히 저소득층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서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할렘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약 거래를 하게 되고 총기를 밀거래하게 되고 또 이 안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 공간에 대한 기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폐허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걸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푸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 게 51년부터 55년 사이에 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입주하기 시작하고부터 한 60년대에는 이런 주거 환경에 아주 열악한 상황이 또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70년대 초에, 즉 10년 남짓 된 기간에 건물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공간을 주거로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열악한 상태로 빠졌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지역을 이제 기피하게 되고 이 지역이 범죄의 온상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과감한 결정으로 완전히 폐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30년 이상은 거뜬히 유지가 되는데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철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주거 공간에서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했고 주민들이 기피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철거했던 모습이고요. 이런 이 푸르트 아이고의 철거 장면은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 그리고 주거 환경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CPTD를 좀 더 세련되게 이론화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범죄학자 오스카 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2년도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했던 학자였고요. 이 오스카 뉴만이 쓴 책 방어 공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주거 환경의 물리적 환경의 어떤 자연적인 감시, 그리고 접근의 통제라든지 또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범죄와의 관련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기의 주거 환경, 자기의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떤 소유감이나
영역감이 부족할 때 범죄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오스카 뉴만은 어떤 지역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그게 방어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주거 지역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좀 강화하면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잠재적인 범죄자들 또한 그런 그 지역이 누군가의 소유물이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를 예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방어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내 땅이야 또는 내 집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곳이야,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지나갈 수 없어라는 걸 표시해주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범죄 행위를 감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오스카 뉴만입니다. 그리고 오스카 뉴만은 그동안 쭉 논의되었던 셉티드의 개념적인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셉티드는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를 한번 보면요. 그 오스카 뉴만 이후에 셉티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도시건설에 이 셉티드가 적용이 돼서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들어서는 각 지역의 건축관계 법령에서 이 셉티드 원칙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이 셉티드를 인증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셉티드 원칙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계 과정에서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셉티드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바꿈으로써 해서 범죄를 좀 더 어렵게 하고 범죄자가 좀 주저하게 하는 건데요. 결국 그런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거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이런 환경의 어떤 그 행태적인 효과는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그리고 대상 지역의 방어적인 특성, 즉 거주민들이 자기의 소유감, 영역감을 높임으로써 해서 사전에 범죄 기회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를 실행에 나아가지 못하게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 셉티드가 범죄율 감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비포 애프터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 그 성형외과에서 비포 애프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하나는 공동주거단지 형태고요. 하나는 개인 주택과 같은 형태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개인 주거단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달라진 점은 이 조경이 앞을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편말을 통해서 이 지역, 이곳이 사유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즉, 두 개의 차이점은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를 이때는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이곳은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유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는 어떨까요? 이런 처음에 변화하기 전에는 이 아파트 단지 잔디밭은 누구나가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낮은 투명한 이 울타리를 침으로써 해서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담을 넘어간다든지 할 때 외부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즉, 두 가지 공통점은 소속감과 영역감이죠. 이 나의 영역 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떠신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개인의 단독주택인데요. 뭐가 좀 달라 보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조경의 차이죠. 보통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집안에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밖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조경을 높이 또 울창하게 해서 나의 사생활을 좀 비밀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범죄에는 더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즉 개인 주택에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범죄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오거든요.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셉티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셉티드, 즉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쉽게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셉티드의 기본 원리가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이렇게 5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감시,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의 통제, 그리고 영역성의 강화, 그리고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유지 관리,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범죄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감시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인위적인 사람의 감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일단 가시권이 확보되는 거. 앞서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앞에 조경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 하나가 또 가시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가시권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런 자연적 감시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권을 확보하면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집에는 출입구에 앞을 가리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조경도 나무도 보통 이 가지가 무성하지 않은 그런 조경수들을 활용해서 자연적 감시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침입자를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관찰을 할까요? 지나가는 행인이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람이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연적 감시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야간에는 조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명의 방식도 조명을 높이 닫냐 낮게 닫냐에 따라서 조명의 범위가 밝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조명의 설치 방법이 또 자연적 감시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끔 가시권을 방해하지 않고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조경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조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지역 여러분들 주거지나 아니면 많은 공간에서 센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문 앞에 왔을 때 불이 켜지게끔 또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불이 켜지게끔 이런 형태도 조명 하나로 인해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되죠. 계단을 올라가서 침입하려고 하는 범죄자에게 갑자기 센서 등이 켜지게 됐을 때는 아마 깜짝 놀라서 범죄하려는 의욕이 꺾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명 하나하나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세프티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시성을 최대화하라고 했는데요. 좀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 아파트 비상계단 밖에서 잘 보이나요? 아마 과거에는 아파트 비상계단은 불투명했어요.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서 비상계단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상계단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에다가 센서 등까지 설치가 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이 비상 계단에 단지마다 일부러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기 위해서 계단을 일부러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투명한 유리창 덕분에 범죄자들이 이곳에 은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입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의 강절도범들이 주로 활용했던 곳이 이 아파트 비상 계단입니다. 즉 아파트 비상 계단에 숨어 있다가 입주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찰나에 강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절도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형태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프티들을 통해서 비상 계단의 가시권을 확보하면서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명도 범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센서 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가시권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조명의 설치 방식이 가로등이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좁게 있는 경우와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보조등까지 있는 경우에 가시권의 범위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어두운 곳에서 주로 강절도라든지 날치기 범이라든지 하는 형태의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즉 도시의 거리를 어떻게 조명을 설치하느냐가 이 도시에서, 이 거리에서 주민들이 또는 행인들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걸어 다닐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요. 가로등이 높은 곳에 옛날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어둡죠. 그리고 주거지, 이 길 양 옆으로는 주거지인데요. 거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둡고, 그리고 지금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를 누가 접근하는지 잘 모르는 형태인데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차량 절도범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있는 것을 무언가 이렇게 범죄자들이 차에 접근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차에서 어떤 물건을 훔치는 장면도 잘 보이지가 않았죠. 근데 가로등의 환경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하고 가로수의 품종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가시권이 확보가 되면서 차량 절도 사건 발생 비율이 현격히 감소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이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통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때 보통 차량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요즘엔 대부분.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설치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일부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누구나가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즉 접근 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욕구나 기회가 굉장히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경우에는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겠죠. 즉 차량 차단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차량을 이용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무언가 빈집털이를 하려고 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입 통제를 통해서 아마 이런 차단기를 통해서 차량 번호가 식별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도 보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CCTV가 있고 하는 그런 출입 통제와 관련된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거주민들 이외에 임의적인 출입이 제한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곳에서는 아마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포기할 겁니다. 뭐 이런 차단기와 그리고 방범 창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통 저층부에서는 손쉽게 베란다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침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방범 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뭐 그런 걸 통해서 범죄자들에게는 그 해당 지역에 범행을 할 기회를 모색하는 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뭐 차량은 당연히 잠금 장치 그리고 잠금 경보까지 요즘은 다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차량 절도범들이 거의 줄어들었고, 그리고 차량 내에서의 금품 절도 행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범죄자들이 줄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차량이 요즘은 자동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그리고 차량 키를 가지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면서 과거와 달리 차량 절도범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강제로 차량 문을 열게 되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되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제3자의 침입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면서 차량과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차량이라는 조그마한 공간을 봤을 때 어떤 세프티디의 하나의 요인,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두 아파트 단지의 형태의 출입구를 둘 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출입구가 차단기로 통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주차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 주차장을 전용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곳에 차량 등록을 하고 등록된 차량들만 출입이 가능하죠.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은 경비실을 통해서건 또는 입주자에게 연락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량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걸어서 가서 뭔가를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죠. 그럼 걸어서 가는 것도 용이할까요? 물론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곳은 피하게 되겠죠. 지상으로 가더라도 지상에 가게 되면 현대 아파트들은 단지별로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현관 출입문이 열리게 되죠. 우연찮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범죄자가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과정에서도 앞에 있는 CCTV에 본인이 노출됐을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까요?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겠죠.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그럼 비상 계단을 이용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런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비상 계단이 투명해졌습니다. 즉 범죄자가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게 됩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범죄자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연 내가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근데 설사 그 이익이 불확실한 이익보다도 그 과정에서 나의 범죄 행위가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포기할 겁니다. 범죄자는 아무래도 이쪽 단지로 가겠죠. 즉 범죄의 용이성은 결국 이 세프티의 기본 원리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역성에 강화합니다. 왠지 영역성 하면 동물이 생각나실 거예요. 늑대들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해서 다른 외부의 다른 무리의 늑대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본인의 영역성을 표시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꺼리게 되는 거죠. 일단 영역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거주자 자신에게도 자신의 공간에 대한 소유감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강화합니다. 이곳은 나의 정원이야. 그러면 이곳에서의 잔디를 깎고 그리고 식물을 심고 하는 어떤 주인의식이 강화가 되죠. 그 방법은 보통 이제 울타리를 치거나 펜스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도블록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공용 도로와 그리고 나의 사적인 곳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사적인 영역이 구분이 될 때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기는 남의 집이네, 사유지네 하는 걸 인식을 하면서 그 지역의 그 공간에 침입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범죄자들은 더 그렇겠죠. 사유지에 침입하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역성이 강화된 공간에서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겁니다. 다음은 활동성의 활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공동주거단지, 특히 아파트 단지의 공용 공간들, 특히 아파트 단지 놀이터 같은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런 운동 공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공용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범죄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공용 공간들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웃집들이 같이 와서 놀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즉 상호작용이 증진이 됩니다. 즉 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웃이죠. 이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나의 자연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세프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거. 즉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설치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활동성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레크레이션 공간들을 활용해서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주민들의 동호회라든지 사적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활성화시켜 주는 것들이 이런 활동의 활성화를 높여주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보통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요, 요즘에는. 근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놀이터가 아파트 한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주로 아파트 뒤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죠.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모들이 앉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 대한 납치라든지 유괴와 관련된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공용공간에 대한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외부인들의 출입도 자연스럽게 감시가 되고, 또 외부인들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또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길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세프티드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유지 관리인데요. 그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 감시나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멸실되고,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손된 환경을 즉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공간의 뭐 청결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조명이 깨져 있다든지 조명이 나가 있으면 그걸 또 빨리빨리 고치는 형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그 이유로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요. 그러니까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이런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 뭐 할렘가 한 곳에 자동차를 하나 허름한 거를 갖다 놓고서는 그 자동차의 창문을 하나를 깨어 놓고 그냥 차를 방치를 해뒀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던 뭐 불량 청소년들이 이거 이 차는 버려진 건가 하고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리고 차량을 막 몽둥이나 야구방망이로 더 때려 부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차는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엉망이 돼버렸죠. 반면에 제대로 창문이 깨어져 있지 않은 차를 갖다 놓고 이 차는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어떤 친구들도 이곳에 이 차에다가 함부로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손상을 가하지가 않았어요. 즉 파손된 환경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곳에 더 무질서가 개입이 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피폐해야 된다는 거. 뭐 이것이 그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 차원에서 세프티드의 물리적인 환경 공간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지막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프티드의 원리들, 이제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그 원리들을 한번 실제 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뭐 전원주택을 하나 딱 지어서 여유롭게,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여러분들 로망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세프티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도 있겠고, 단독주택도 있겠고, 상가 건물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그냥 빌딩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세프티드의 전략들이 좀 달라집니다. 뭐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 적용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단독주택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독택지의 세프티드 접근 전략의 처음 시작.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웃집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물리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물론 이웃집에 범죄자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그 자연적 감시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상호작용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돼요. 옆집이랑 난 저 집이랑은 아주 담을 쌓고 살 거야 라고 해서 옆집에다가 높은 담을 쌓는다든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심어서 옆집 사람들이 절대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을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담벼락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도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담벼락 위에는 막 뾰족뾰족한 가시나 아니면 병 조각들을 설치해서 담을 못 넘어오게 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침입했을 때 누구도 구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외부에서 감시하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높은 담장보다는 낮은 관목 형태, 울타리 형태로 해서 경계의 구분만 지어주고 사람의 출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가 인도, 공공도로인지를 좀 구분해 주는 거. 보통은 현관과 인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어떤 색깔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울타리를 구분한다든지 펜스를 놓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전략은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세프티의 기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텐데요. 우선 조경이나 조명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적 감시를 위해서는 가시권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적인 접근 통제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역성과 활용성, 활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활동성 또는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셉티드의 기본 원리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과 조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까지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로 조경과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 비교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면 가운데 길이 있고 양 옆에 집이 있는데요. 높은 가로수들 때문에 이 집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안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많이 보장은 됩니다만 앞집 이웃이 자연적인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가실성이 좀 많이 낮은 형태의 거리였습니다. 이것과 달리 이 지역은 어떠냐면 일단 가로수들, 나무들과 또 잔디들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 옆집을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잘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가시성을 확보해서 이웃과의 상호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또 행인들의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때 범죄 예방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게 또 셉티드의 원리이고, 실제 많은 연구들이 이 조경과 조명을 통해서 가시성을 높였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같은 지역인데 과거에는 이 지역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즉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에는 조명을 설치해서 보행자 중심의 조명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에 누가 침입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리고 각 집에 있는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집 주변을 충분히 밝혔을 때는 훨씬 더 이 집의 안전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즉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집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명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 지역의 이 주거의 범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프티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원리였죠. 자연적 감시 그리고 자연적인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택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즉, 뭐 안에서 밖을 바라보기 좋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밖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즉, 이런 창을 넓게 하고 외부에서 보이게 하고 하는 것들. 물론 그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그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고, 물론 뭐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 블라인드 형태를 통해서 그 외부에서 내부로의 어떤 영탐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기본 원리는 뭐 내부에서 외부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하는 형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보행자들이 주택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뭐 영탐하는 그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우려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뭐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웃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 미국에서는 마주보는 앞집에 이상한 외부인이 들어가는 걸로 911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세프티드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다가구에 가스 배관을 이용한 침입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 다가구와 다가구 사이에 또 배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감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한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센서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좀 밝게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자연적인 감시나 접근 통제가 가능하게 하죠. 최근에 경찰에서는 이런 그 다가구 주택에서의 가스 배관을 이용한 침입절도, 침입 강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 배관, 가스 배관에 타고 올라갈 때 옷이나 의복이나 신체에 묻게끔 특수 형광물질을 발라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범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 배관 자체를 잡고 올라가기가 어렵게 군데군데 장애물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배관을 이용한 침입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세프티의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역성, 활동성의 증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집들이 쭉 있으면서 이 공공도로, 그리고 보행자 도로, 그리고 현관과 이 도로 사이에, 보행자 도로 사이에 구분이 되어 있죠. 즉, 공적, 사적 공간을 분리해서 외부인들이 사적 공간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행자 도로가 따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 보도의 색깔로, 포장 재료로 영역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보행자 입장에서 이쪽 길은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구나, 거주민들의 사적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좀 심리적으로 느끼게끔 하고, 또 그게 심지어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활동성의 증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거주 공간, 또 집단 거주 지역, 공동생활 단지 내에서는 사람들이 공용 공간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지내느냐가 자연적인 감시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 중간에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놀이터를 뭐 지금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놀이기구들, 최신 놀이기구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엄마 아빠도 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도 보면 미끄럼틀이 폐쇄적인 게 아니라 미끄럼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놀이터 그 자체에도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프티드 기법이 적용이 됐고요. 주변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어떤 경계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곳은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큰 뭐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사적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도심 여러 곳에 보면 뭐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빈집이 폐허가 돼서 있고,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들에서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웃 건물 간의 어떤 사이사이 공간에 적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을 좀 치우고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들, 그리고 주택이나 보행로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적재물들을 치우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서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상호 증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프티드의 기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연적인 감시라든지 자연적인 출입 통제라든지 영역성의 확보라든지 활동성의 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그리고 자연적 감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도 하지만 발생했을 때 또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범죄자들도 인간이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범죄의 기회가 이게 과연 많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거나 아니면 포기한다거나 결정을 합니다. 세프티드는 그런 면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포기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세프티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